안녕하세요. 그레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팬클럽이고 실질적 행동 대장인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720년대 영국의 정치가이고 사상가였던 에드몬드 버커죠. 프랑스 혁명론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악의 승리에 필요한 건 선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오직 그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침묵은요, 말 없는 긍정의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세상 일, 주변 일에 세심하게 관심을 두고 살피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코가 석자니까요. 목구정이 포도청이라고 하죠. 당장 나의 생존이 걸리면 내게 불이익이 오지 않는다면 불편하지만 애써서 외면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회가 적고 사는 게 팍팍한 그런 시절이니까요. 그렇지만요, 이 나의 외면이 악성 종양을 키우는 그런 결과가 되지는 않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좀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플라잉 몽키는 되지 않으려는 노력은 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요, 자신의 권력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위장된 우월함, 과장된 능력에 대해 의심하는 그 피해자에 대한 가스라이팅, 착취를 위한 심리 조정, 학대의 의혹에 대한 외부의 칼날이 방향을 찾지 못하도록 플라잉 몽키라는 이 보디가드로 병풍을 치죠. 그리고 그들을 이용해서 자신에 대한 여론을 조장하고 자신의 필요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밀하게 수렴 청정을 합니다. 플라잉 몽키가 된 그들은요, 나르시시스트의 편이 되어서 그리고 한 팀이 되어서 희생자의 남은 생명력까지 파괴하는 그런 위험한 계획에 동참하게 됩니다. 공범이죠. 플라잉 몽키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막강한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이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피해자의 주변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척, 때로는 상담사, 종교인, 그리고 아주 친절한 이웃, 친구의 모습으로 주변에 존재합니다. 실제로 플라잉 몽키는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들은 나르시시스트들이 행하는 행위의 정당성이나 이유를 실제로 믿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예는 조금은 극단적인 얘기도 하지만 아주 극명한 얘기도 합니다. 친구의 동생 부부였어요. 이 두 사람은 실제로 안면이 있는 분들이고 남자분은 대학 교수였습니다. 부인은 그 아내가 되는 분은 피아노를 전공해서 유학도 다녀온, 그리고 교직에 뜻을 두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임신과 그리고 어떻게 이제 반복된 유산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든 시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제 힘든 시기를 지내다 보니 교직의 꿈을 접게 되었죠. 그리고 부모에게 이제 상가를 증여받아서 그 상가에 학원을 차리고 아이들을 레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슨 실력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생도 꾸준히 늘고 그랬는데 학원을 접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그런 뭐 소문도 돌았지만 함께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중재로 잘 극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때 어느 날 이 아내가 자살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제 좀 상처를 크게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선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추측들이 난무를 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요. 그 얼굴 표정에서 그 느껴지는 감정이요, 슬픔이 아니라 뭔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 보여질 만한 아주 화가 난 표정으로 입을 꽉 다물고 그 대기실 벽에 나란히 붙은 그 환자들 이름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 이름표를 곁눈으로 그 째려보듯이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평소에 우울증이 있었다. 이 정도일 줄 알았으면 진작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버릴 걸. 내가 교직에 있다 보니까 체면을 생각해서 미루다 보니 이 지경이 되어버렸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때 누군가가 아니 아이들에게 레슨하시는 모습은 너무나도 다정하고 열정적이었다. 그리고 학구적이기까지 했는데 우울증이라니 상상이 안 간다고 이제 그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라는 분이 아니 원래 미친 사람들이 하나에 집중하면 보통 사람을 능가하는 법이죠.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심한 우울증으로 거의 뭐 미친 여자 같았다는 뉘앙스로 폄하하듯이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지금 내 앞에서 내 아내를 나보다 더 잘 안다고 말하는 거냐고 그런 뉘앙스로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아주 비웃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전부 다 좀 당황하고 황당했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게 무슨 분위기지? 하고 눈길을 주고받고 있었죠. 우울증에 미친 여자라니 뭔 개풀 뜯는 소리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요 그 본인은 그 사람들의 모여있는 사람들의 그 분위기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식당에서 식사들 하시고 돌아가시라고 이후에 간호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저를 위해서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후의 소식이 궁금하시면 오신 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저를 위해 어려운 걸음 해주신 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 자리에 그 남편을 위해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 아내의 상태가 걱정되고 궁금해서 모인 사람들이었지. 그런 이후에 아내의 친정에서 그 남편을 자살 교사 미수죄 그리고 뭐 자살 방조 상습 폭행으로 그리고 교회의 목사를 자살 교사 동조 상습 폭행 방조 등으로 고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친구의 사촌 동생이기도 했어서 고소의 배경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했죠. 그리고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전형적인 가스라이팅과 간헐적 폭발성 장애 등이 의심되는 그런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피아니스트였던 아내는 교직을 꿈꾸고 있었던 분이었고 그리고 좀 꼼꼼한 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료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습관이 있었더라고요. 남편의 태도, 자신의 대응, 자신의 기분, 느낌, 의문을 자신이 혼란함을 느낄 때마다 그때그때 모두 두었더라고요. 남편의 폭행은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고 폭언도 기록하고 그 폭언이 나오도록 만든 자신의 행동을 찾는 분석까지 그리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고 목사의 조언도 다 적어놓고 그렇게 객관적인 자료들을 모아둘 만큼 이성적으로 보여지는 아내분에게 그런 잔인한 결혼 생활이 어떻게 10여 년을 이어질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이기도 하고 오늘 이야기하려는 플라잉 몽키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목사가 공범으로 고소당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플라잉 몽키였던 주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한 부부에게 이 목사님은 그들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 아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겉보기에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상담을 해주는 거였지만요. 순응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었던 거죠. 교수는 전형적인 자아도취적 감정적 학대자였어요. 그리고 아내는 전형적 코디펜던트였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요. 자신이 원하는 걸 자신의 의도로 실행해 본 적이 없는 부모의 꼭두각시로 연기하고 칭찬받는 삶을 산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내어놓는 순간 지옥을 맛봐야 했기 때문에요. 어린 시절 몇 번의 시도와 좌절의 경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억압하고 셀프 가스라이팅 하면서 순응하고 조종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을 사귀게 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요. 경제적으로 풍족한 환경에 있는 이 언니에게, 이 아내에게 다들 배부른 소리 한다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가 보다고 네가 세상 매운맛을 몰라서 그런다고 그런 부모 밑에서 하루만 살아봐도 원이 없겠다고 단지 눈에 보여지는 풍요에 대한 부러움으로 주변인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플라잉 몽키질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완전히 갈 곳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만난 강인한 남편은 부모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지만요. 그 또한
자기 한 사람을 위한 트로피로서의 아내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네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나의 아내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함이다. 네가 너로서 빛나려고 하는 시도는 반역이다. 교수직 한다시고 머리 꼭대기에서 놀아보시게? 네, 그녀는 남편의 정신적 폭행에 대해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조언을 구했더라고요. 대학에 근무할 기회가 생겨서 중요한 인터뷰가 있던 날 남편의 폭행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무산이 되었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이 강단에 서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다고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목사는 대학 교수인 남편이 아내가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하는 걸 질투할까요? 대학 교수 부인으로서 받는 대접 이상의 지위를 욕심내고 있는 부인의 내면을 남편에게 투영하고 남편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부인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그런 공격성이 남편의 방어 본능을 키우고 최선의 방어가 공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건 아닐까요? 이러고 얘기를 했다고 써있더라고요. 어찌나 미사여구가 화려한지 글을 읽으면서요. 반사회적 자기애성 정신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었다면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는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왠지 현혹될 것 같은 그런 말이더라고요. 목사는 그 아내에게요. 대학 교수가 이제 강의 시작하는 너를 질투하겠니? 이러면서 남편이 갑임을 확인시켜주고 질투 따위를 할 수 있는 니네는 그런 횡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걸 남편이 월등히 위에 있음을 각인시켜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숨을 쉴 수가 없어 죽을 것 같다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요. 남편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죽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시도조차 한 적이 없잖아. 샹드리에 피아노 줄 한 줄만 걸어서 의자에 올라서면 끝날 일인데 너는 시도할 생각도 없으면서 나한테 말하는 이유가 뭔데? 이러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본인이 나한테 지금 피아노 줄 한 줄 걸고 죽으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에게 그 말을 했던가 봅니다. 저한테 무슨 뜻으로 저런 말을 했을까요? 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피아노 줄로 목을 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남편분은 정말로 당신이 죽을 생각은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걸 표현한 거죠. 당신은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고 그 이유가 남편 때문에 힘이 들어서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말을 하니까 남편은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말로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실제로 피아노 줄로 목을 맸습니까? 친정에는 이러면서 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들이 말하자면 트로피처럼 키워준 딸이니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시모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모는 그랬다고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게 다 그렇다.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정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대화들이기도 합니다. 목사님과 이 시어머니가 플라잉 몽키죠. 나르시시스트는 조작의 고수입니다. 그들은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당신에 대한 자신의 행동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망상에 빠져 있고 병적인 의견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을 학대하면서 학대의 진짜 피해자는 정작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를 화나게 하는 일을 현실적이든 본인이 상상으로 하든 그들은 여러분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플라잉 몽키와 입을 맞출 것입니다. 그의 표적이 감정적으로 너무 고통받아 피를 흘리면서 땅에 쓰러져 있을 때요. 그의 반응은 분노로 표현됩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라고 분노할 거예요. 나르시시스트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고 그 상처로 괴로워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외부로 노출된 것 때문에 자신에게 생길 의혹이나 불편함을 여러분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계속해서
나르시시스트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을 호소하고 두 사람 사이의 일이 외부로 노출되는 일은 불에 기름을 붓는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나르시시스트는 분노하고 여러분의 명성을 헐뜯고 오히려 여러분이 자신을 배신했고 상처를 입혔으며 그러한 행동에 대한 그 대가는 치러야 할 거라고, 은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라고 그렇게 부를 겁니다. 이 사람들의 투영법은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도 정확하게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플라잉 몽키들은요, 나르시시스트를 믿고 그들이 피해자라는 망상을 더욱 조장하기 위해서 정치질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내가 학대자일까? 이런 자기 의혹에 빠지게 될 겁니다. 아니야, 난 아니야. 내가 학대자인가? 내가 나르시시스트인가?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랬다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겼을 텐데. 우리는요, 좋은 마음과 그 현실에 터진 사건으로 인한 의문에 방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희생자가 강한 사람이라도요, 이런 루머와 공격을 개인화하지 않고 분리하는 일은 아주 힘든 일이긴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확실한 사실 앞에서도요, 양쪽 말 다 들어봐야 아는 거야. 이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플라잉 몽키 집단의 타겟이 된 피해자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방어 수단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피해자는 나르시시스트와 자기 자신의 내적 상호 의존성과 싸워야 하거든요. 나를 지지해줄 내 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무수한 사람들, 이 플라잉 몽키들과도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했던 말인데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여러분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임에 초대한다고 합니다. 최고의 비법은 36개 주의상책입니다. 위험하면 도망가라. 송나라의 사마광이 했던 얘기, 송나라의 사마광이 했던 얘기죠. 위험이 닥쳐서 몸을 피할 때는요, 싸우거나 다른 계책을 세우기보다는 일단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승산 없는 전쟁은 피하는 것이 병법의 기본이거든요. 나르시시스트와 엮이는 순간이 바로 전쟁이니까요. 여러분, 도망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자, 뛰십시오. 감사합니다. 쿠키. 여러분, 희생자가요, 이 진실을 기억하는 한, 이 사건의 진실을 기억하는 한,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멈추는 날이 올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학폭 가해자가요, 화려한 아이돌로 데뷔하려는 순간 발목이 잡히는 날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판도라의 상자에 봉인한 후 여러분의 삶을 열심히 신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도 주변도 모두 잊으시고, 그가 나르시시스트가 세상의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가면을 쓰고 천사배역으로 주인공을 하려고 나타나는 그 순간, 그 어느 순간, 그때 여러분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똥바가지 한 바가지를 그냥 시원하게 날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